우리가 업이라고 번역하는 까르마에 대한 붓다의 견해와 보다 결정론적이고 선형적인 그 당시에 까르마라는 관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붓다가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이나 상호의존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당시의 자이나교 교리에 의하면 개개의 그리고 모든 과거의 행위는 동기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그 과보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행위 주체는 개인적으로 그 과보를 모두 받지 않고서는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행위의 물리적 효력에 의해 일어난 까르마는 일종의 실체로서 오직 보상을 통해서만 달아지는 진리를 가리는 축적물이다. 까르마를 소진하는 과정은 신체적인 고행을 통해 단축될 수 있다. 역시 붓다 당시의 가르침을 폈던 사명파의 견해는 훨씬 더 결정론적이다. 사명파는 현재 겪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과거 행위의 결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본다. 붓다가 이 상호인과율을 설파할 당시에 다른 영성 라인들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이나교의 교리하고 그리고 사명파의 견해 두 가지 다가 굉장히 고정된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과거의 연원을 둔 이 까르마, 이 업은 반드시 보상해야만. 자이나교에서는 이걸 까르마를 실체로 봤다는 얘기예요. 거의 물리적인 실체로 보고 그것을 달아 없애야 된다. 이 까르마가 심한 경우는 바디의 어디엔가 까르마가 지금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견해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요. 이 까르마를 없애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없애는 방법이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까르마가 자기가 한번 업을 지었으면 그 업의 과보를 받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이 과보를 받거나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보상을 통해서 이거 소진시켜야 된다. 이 보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까르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까르마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과거가 기계적으로 강하게 현재를 지배한다고 보는 엄격한 숙명론은 라마승 고빈다에 의해 생생하게 관기된다. 그래서 라마승 고빈다의 얘기를 함께 해보죠.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모든 행위의 과보는 최후의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야말로 하찮은 행동만 해도 지극히 경미하게 마음이 움직이기만 해도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의 그물에 한층 더 얽혀든다는 생각은 분명히 인류의 마음이, 보다 정확하게는 인류의 지성이 지금까지 꾸며낸 망령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망령이다. 여기서 과보에 대한 생각, 여기서 어쩌면 이게 선형적 인과율이죠. 이거 숙명론이기도 하고, 한 번 저지른 잘못은 그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이 속에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한 번 잘못한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에서 헤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과보를 모두 받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인데, 혹시라도 거기서 피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찾아낸 게 스스로 고통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라마승 고빈다의 얘기를 다시 좀 보면, 고빈다는 이러한 결정론이
무생물들에만 적용될 뿐 살아서 성장하는 유기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선형적 인과의 일방적인 선형적 인과율의 개념은 무생물들의 세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유기체의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빈다는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조적으로 고빈다는 붓다의 연기설을 상호 의존적인 요인들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 이 고빈다 얘기를 다시 보면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해명 안에서 전체 연기의 연쇄는 매 순간 그리고 모든 국면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도달할 수 없는 먼 과거에 있는 원인들에 속박된 것도 아니고 언젠가 그 원인들의 효력이 닳아 없어지게 될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미래로 돌려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가 과거에 의해서 완전하게 속박된 것, 거기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유기체 세계에서는. 그래서 연기의 사슬이 12연기라는 측면에서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법의 세계와 유위법의 세계를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위법의 세계는 조건이 없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해요. 조건이 없이 생겨나는 건 이제 뭐 설명하는 부분마다 다른데, 창공이다, 허공이다, 혹은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상나 가정의 열반의 세계,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무위법의 세계다. 조건 없이 원래부터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유위법의 세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이걸 유위법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이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과 조건이 없이 있는 것을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견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저자의 얘기로 돌아가서 3장에서 고찰했듯이 현존의 요인들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쌍카라, 행의 본성은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설은 까르마에 의한 숙명론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그 당시 결정론적 견해가 매우 강했기 때문이겠지만, 붓다는 그 인과설, 연기설 속에 함축된 그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해서 분명하게 이 견해들을 자신의 주장을 통해 반박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성과 경험에 호소하고 있는 붓다의 주장들은 결정론적 입장의 단일 방향성을 공격한 것이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단일 방향성이라는 원 디렉셔널이죠. 원인과 결과의 일방적인 인과관계, 선형적 인과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붓다의 주장은 결정론적 입장의 단일 방향성을 공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attack on the unidirectionality of the determinist position,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정론적인 입장이 가지고 있는 단일 방향성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호인과율의 입장을 붓다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단일 방향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형적 인과율에 대한 반론이죠. 선형적 인과율은 하나의 원인이 있었으면 그 결과가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상호 인과율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연쇄적인 연기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결과,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많은 분이 한국에서도 주변에서도 숙명론을 가지고 있죠. 전생에 내가 뭘 잘못해서 금생에 고생한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체념하는 이런 숙명론적인 견해를 가진 분이 꽤 있을 수 있는데, 부다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숙명론이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을 지은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 삶의 어떤 단일 방향성, 한번 원인이 있었으면 그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 혹시 벗어나려면 엄청난 고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다는 12영기설을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정한 조건들이 생기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그 12연기라고 하는 이게 상호 인과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데 12연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없애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2연기법은 12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으로서 볼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12연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깨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12연기가 모두 조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이 전체가, 이 12연기 자체가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윤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숙명론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숙명론에서 벗어나는 게 선형적 인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분석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신분석 마지막 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많은 경우에 케이스 스타디가 졸업 과제로 주어져요. 그런데 케이스 스타디를 할 때 싱글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경우에 경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과거의 어떤 것들 때문에 현재 이분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런 선형적 인과를 적용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현재 이분의 어려움을 과거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형적 인과율에 의해서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 인과율, 유니디렉셔널 어떤 퍼스펙티브죠. 그런 쪽에서 어떤 그 케이스에서 지금 내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을 찾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어떤 하나하나 아주 작은 숫자의 원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는 불가에서 보는 상호인과의 관점을 본다면 어떤 원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조건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복잡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시스템은 많은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1대1 대응, 어떤 원인 하나가 있어도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1대1 대응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상호인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한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정신분석이 발달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케이스 스타디를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실제 어떤 면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저는 파이낸스 쪽에서도 석사 논문을 쓸 때도 통계적인 입장에 통계학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했을 때도 항상 연결시키는 게 과거의 변수들을 가지고 현재를 예측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과거라는 게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와 과거가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을, 이 역동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선정적 인과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자연과학적인 것은 대부분 과학적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상호인과율이 아니라 선정적 인과율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체, 유기체, 특히 그 중에 가장 발달한 생명체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 선정적 인과율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쩌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 복잡한 현상을, 그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우리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나 소수의 변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스타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담자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한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위의 결과는 선정적 인과의 고리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다. 그것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서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1:1 상관관계로 파악하는 추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사건과 조건에 대해 과거의 단일한 원인을 적시할 수 없다. 그러한 시도는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도 역시 다른 사건들, 즉 치밀어 오르는 화, 사회의 변천과 사고, 방위, 사회의 변천과 사고, 방위, 기분, 계절 등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인과적 요인들 가운데 까르마, 즉 행위는 단지 하나의 요인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동만이 경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건들도 경험의 조건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원인, 조건 이게 구별하는 것이 명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주된 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어쩌면 조건과 원인이라는 게 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의 원인이 어디야 따로 하나를 적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게 1:1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이게 one-to-one correspondence라는 개념이죠. 무엇이 있으면 그 결과가 그 다음 것으로 이렇게 결과와 원인을 서로 직접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판단이 되겠죠. 제가 요새 집 주위에 큐컴버, 그러니까 우리 오이를 몇 그루 심었는데 오이가 어느 해에는 잘 되기도 하고 어느 해는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오이를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은 계속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계속 줘야 되는, 물을 주는 것이 조건이죠. 모종을 사서 심는데 이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서 온 모종인데 그 모종이 원래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이 모종이 성장했는지, 그 원래 씨앗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을 제때 주었는지, 햇볕이 잘 났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확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그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까르마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의 의지작용을 까르마 혹은 행위라고 얘기를 할 때, 행은 대부분 의지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쁜 뜻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된다고 봤어요. 이 업이 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작용과 관련되는 것을 대부분 이 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이 의식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이게 하나의 행으로 이해되는 거죠. 이 행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습관적인 작용인 경우들이 많죠. 어떤 살아오는 무의식적인 패턴 때문에 여러 가지 행이 일어나는데, 이게 행이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통 이 12연기법에서 무명으로부터 행이 생겨난다. 무명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무명이 조건이 돼서 이 행이 있고, 행이 조건이 돼서 또 식이 있고, 식이 조건이 돼서 명색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1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연기법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까르마가 된다. 일단은 본다면, 행동은 대부분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의지작용, 우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의지가 포함되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뭔가 나쁜 행실이 있으면, 나쁜 뜻이 있으면 그 행실에 과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쁜 행실이 하나 있다고 해서 꼭 결과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보상하는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생겨나면 이 사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주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결함이 있긴 하지만 또 주위의 도움이 있어서 주위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행위나 한 사람이 지은 업이나 한 사람의 의지작용 혹은 습관, 뭐 이런 것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귀착시켜서 환원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정신분석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내담자의 과거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지금 이분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원인들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들이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상담자도 숙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의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고통을 받는다. 너의 선생님이 그때 너에게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모든 책임을 환경에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이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게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여러 원인 중에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요인에 꽂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무엇 때문이라고 그 책임의 소재를 자기 아닌 어떤 것에 귀착시키는 경우가 많죠. 경우에 따라서 난 태어날 때도 잘못 태어나고, 그리고 나를 키운 사람도 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긴 한데, 내담자 얘기를 듣다 보면 다 환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 내담자 스스로의 의지작용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간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특히 지지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대단하다. 지지해 주는 건 굉장히 기법적으로는 옳아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이 우선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서 일단 그 어려운 정서로부터 성장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건 맞는데, 상담자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분들은 많은 원인 중에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환원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힘든 것은 모두 특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부분, 자기의 행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대부분 자기의 의지작용이나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행위, 행동 자체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요인이 되는데, 대부분 내담자들은 이 행에 대한 부분, 자기의 까르마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면 그게 방어적일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괴로우니까 이건 방어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자기 탓이라고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분도 또 있긴 한데, 각각 다양하지만 이 원인들을 너무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를 찾는 이런 환원적인 태도가 어떤 면에서 생명체로서, 유기체로서의 특히 고도로 발달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도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적 인과일 측면에서 상담자는 이해를 하되,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선형적 인과율을 따라서 내담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공감해지면서 같이 가는, 통찰은 충분하게 상호적 인과율을 가지고 있대, 내담자가 선형적 인과율로 지금 설명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또 공감대로 해나가면서 좀 더 큰 컨텍스트 내에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내담자를 치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런 상호적 인과율의 세계를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담자와 지나치게 동일시가 돼서 내담자가 얘기하는 대로 환경이 나빠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러고 있다고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분을 도울 수 없게 된다는, 잘못하면. 이분이 성장해야 될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지점으로 가도록 이분을 돕는 것이 어려운데,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가지만, 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이분의 고착된 선형적 인과율의 세계 속에서 이분을 공감해내는, 이 어쩌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담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설명도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인간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행위에 의해 형성된 그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다. 부다는 마하kam마위 방가 수다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라도 실행하는 사람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다른 행위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명백히 못된 일을 한 사람이 끝에 가서 복락을 노릴 수도 있고, 훌륭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종국의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폰 베르탈린 피와 마루야마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조건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다른 사건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 즉 선형적 인과율과는 상충된다는 인식은 내부 조직에 의해 입력을 처리하는 열린 시스템의 역동적인 본성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불경들은 이러한 생각을 간단한 비유로 표현한다. 즉 씨앗의 성장은 그 씨앗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려진 토양에도 의존한다는 것이다. 로나카 팔라와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만약 소금을 조그만 컵에 넣으면 컵 속의 물은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소금 하나를 겐지스 강에 던졌다고 하자. 이 겐지스 강물도 이 소금 덩어리 때문에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그만 악행을 저질러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조그만 악행을 저질러도 그 과보를 이 현생에 받게 되며 그 과보는 덜 가혹한 것을 물론 가볍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전의 행동은 습관과 성향에 영향을 주는 이전의 행동은 습관과 성향, 지각에 영향을 주는 패턴, 생각, 느낌을 형성함으로써 주관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자약 딜레케가 이야기하듯이 까르마의 법칙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성향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잠깐 보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 삶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아? 하는 얘기를 우리 흔히 듣죠. 저 사람 출세했는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거나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저 사람 무척 착하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고 성공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이 속에서 선능력 인과일이 숨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사고방식이죠. 어떤 현상이나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연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양한 조건들과 원인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왔는데 우리는 심플하게 이 결과는 어떤 하나의 원인하고 연결시키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능감에서 내가 잘 살펴보기만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과거의 행동들이 습관과 어떤 성향, 지각에 영향을 주는 패턴이나 생각과 느낌을 형성함으로써 주관을 만든다. 서브젝트가 이 사람의 성품을 결정한다. 어떤 행위들이 이전의 행동, 과거의 히스토리, 경험들이 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성격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추세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딜레케가 이야기하듯이 까르마의 법칙은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성향을 나타낸다. 그 얘기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인 것으로 보여요. 어떤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행위나 과거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 유형,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성품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무시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하고 연결시키는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는다. 기대하시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대1 대응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원인 가지고 그걸 직접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결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서양분들이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선행적 인과율은 유효했어요. 실제로 무생물계 어떤 물질계를 연구하는 데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과학적인 탐구의 도구가 됐는데 문제는 이걸 연결해서 생명체, 유기체의 세계를 단순한
무생물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연구하던 그 방식을 도입을 해서 무리하게 연구를 진척시키려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의 한계는 정신분석이 선형적 인과를 도입한 데 있다고 보여요. 그런 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걸 방편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학문으로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것을 기본적인 가설이라고 하이파서시스라는. 그게 모든 과학은 하이파서시스를 전제로 해요. 어떤 가설을 전제로 그 학문 분야가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절대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가설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학문에서 나온 결론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진리라고 하고 있는데 진리에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도 이 가설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게 유기체의 세계,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는 열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주어진다고 그대로 이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인데 곧 휴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결과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금방 뭐 한 달 안에 사람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몇 달씩 버티고 있잖아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저기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냐면 그 안에는 내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타격이 있으면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타격을 받았지만 같은 건물이 무너져도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바로 손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자체의 정부가 있죠. 그 자체 정부 안에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휴전으로 갈지 아니면 10년 전쟁으로 갈지 하는 것은 이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이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1대1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이 내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시스템과 큰 시스템 혹은 병렬되는 시스템이죠. 우리의, 그러니까 나라는 시스템이 있고 나와 가족 간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네 개의 시스템이 속에 있어요. 이 전체로 쓸 때 하나의 가족 시스템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는 아버지가 힘 있다고 강요를 못한다. 이 아들이 내부 시스템 안에서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빠하고 싸우고 나가버릴까, 이걸 결정하는 건 이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인과가 있기 때문에 선형적 인과를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선형적 인과를 강요하려고 하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군대식으로 너 그럼 영창 보낼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영창 보내세요 하고 요즘 애들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도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생명 시스템이라는 여기에서 바로 어떤 면에서 인권 존중의 사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호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 이 시스템 간의 관계를 우선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소금물 얘기를 하고 있죠. 자그마한 컵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었어, 한 숟갈 집어넣었어요. 그럼 짜서 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의 컵에 있는 물에 소금이 들어갔을 때는
그 소금물은 마실 수 없지만 큰 바다에다가 소금을 몇 가마 풀어 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바닷물이 달라지질 않죠. 바다는 어차피 소금이니까.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겐지스 강 얘기를 하고 있죠. 뉴욕 같은 허드슨 강에다가 소금을 몇 추럭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허드슨 강 물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했지만 그 원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원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제공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과보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에게 일어나는 결과와 B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의 악행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선행을 한 것 중에 한두 가지 실수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한 잘못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악행을 크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매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인과 윤회 세계 속에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너무 단순화해서 원 디렉션을 한 방향으로 한 방향의 어떤 선형적 인과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혹은 우리가 영성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이런 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